랜섬웨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랜섬웨어는 인질의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합친 말인데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서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켜 놓고 그걸 복구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를 말하죠. 예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정도로 불렸었는데 한 2020년 전후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랜섬웨어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됐죠. 어제는 세계 40여 개 나라가 회의를 같이 열고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랜섬웨어로 공격하는 일당에게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사이버 인질범들에게 몸값을 주지 말자는 거죠. 랜섬웨어를 풀어보겠다면서 비트코인 같은 걸 보내주면 결국 이 사이버 범죄 조직을 키워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돈을 보내줘도 컴퓨터를 복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랜섬웨어를 뿌리는 집단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 북한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랜섬웨어의 목표물은 누구나 될 수 있는데요. 무심코 열어본 이메일 첨부 파일, 또 정품 대신에 공짜로 쓰라면서 다운로드 받아가도록 만든 파일들, 특히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도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서든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다른 저장 매체에 백업을 해두고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스스로 만들어야겠죠. 성공은 당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힘차게 출발해보죠. 와, 11월 1일이네요. 예, 달력이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1월입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 테고요. 찬바람이 불 때쯤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걸 이제 준비해야죠. 국세청이 그래서 이것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썼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은 대략의 이것에 뭐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다 하고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연말에 다시 한번 정산해 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그리고 뭐 KBS 콩으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7658님, 예, 가장 빠른 정답 보내주셨고요. 장명환님, 김종문님, 예, 김선호님, 이정환님, 예,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근태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네,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던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것의 좀 공급 목표 금액이 약 27조 원으로 예상된다는 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이따가 알아보겠고요. 네. 그 지역주택조합에 좀 피해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가 관련 사례집 배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실제로 있는지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염현석 기자는요? 네,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다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출부터 경기 전반 한번 분석해 보고요. 요즘 고물가로 가장 민감한 분야가 바로 먹거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먹거리 수급 관리가 정부에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에게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여기도 특례가 붙은 건데 네. 이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출산 때문에 나온 특례 대출, 네, 뭐 이런 건데요. 내년부터 이제 정부가 출시 예정이라고 8월달에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지원 방안의 하나인데요.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네. 이게 시중 금리보다 1에서 한 3% 포인트 저렴한 금리, 그래서 연 한 1.6에서 3.3%에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 예, 이게 뭐 이게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조금 넓고요. 그리고 자산 기준도 한 5억 600만 원 이하이면 되는 이 무주택 가구들이 지원 대상이고요. 소득에 따라서 세부적인 금리는 조금씩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대출을 한번 실행한 이후에 5년간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대출 받은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0.2%포인트씩 추가로 또 금리 할인을 해주고 이 금리도 적용 기간을 5년 추가해주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나가는 이제 전체적인 대출의 지원 규모가 27조 원으로 예상된다. 목표 금액이 한 27조 원이 된다라는 게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대 5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가 이제 보면 이제 기존에 시행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데 금리는 이것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 이제 뭐 소득에 따라서 최대한 3.35% 포인트 정도까지 낮은 금리가 적용이 돼서 이게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출산 앞둔 신혼부부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이 정도면 좀 파격적인 정책이다라는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내년 정도에는 또 다시 이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뭐 분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서울, 강남 3구 뭐 이런 곳 비싼 곳들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서울의 어떤 위치에서 한 9억 원 이하 구입 가능한 어떤 주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신생아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대 5억 원까지. 그것도 네. 소득에 따라서 가장 낮은 금리면 1%대의 금리까지도 네. 이 고금리 상황에 가능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거고요. 조건은 잠시 후에 더 한번 더 여쭤보겠고요. 이게 올해 초에 그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 네, 맞습니다. 나와갖고 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았다. 네, 부동산 그렇죠. 시장을 네. 떠받들어줬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은 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그 우리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39조 6천억 정도가 나갔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금리가 보면 연 4.65%, 4.95% 정도가 돼서 신생아 특례 대출보다 좀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사실은 이 자금들이 좀 풀리면서 올해 집값들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이게 사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입이 이 정도의 돈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좀 방어를 많이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거의 한 27조면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정책적인 대출금 지원금이 또 추가로 또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내년 집값에는 어쨌든 뭐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도 9월 말부터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춰버리고 좀 소득 여건도 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를 하면서 나가는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자금들이 좀 투입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려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기준이 어쨌든 출산이라는 것들과 연결이 돼 있는 좀 네. 좁혀진 만큼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뭐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 여부, 자산,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의 적용을 받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뭐 안 나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대출이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당장은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지원 대상자 수가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엄청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 부동산 쪽에서는 특례자 붙은 거는 네. 꼭 이용하라. 네. 정부가 신호를 준 거다, 가이드를 준 거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근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제 조이기 시작을 했고, 네. 요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제 조금 더 풀어주는 그런 네. 흐름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
형평성을 좀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항상 이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그 예. 기준선을 넘어간 분들과 못 넘어간 분들이 약간 서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문턱 없는데 효과라고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2년 이내에 네, 네.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 네, 이게 이제 그 문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상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계획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 1월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들은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아이를 낳은 가구들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되는 셈인데요. 이게 좀 국토부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애초에 위에 좀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출산을 한 가구까지 모두 적용을 하는 것들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사실 원칙대로 하면은 정책을 실행한 이후에 출산한 가구한테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어쨌든 올해 발표를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저출생 극복이라는 어떤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해 출산한 가구까지 대상을 좀 넓혀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이전에 그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한테는 좀 잘 안 들리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또 국회 예정처가 또 이제 부정수급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특례 이런 대책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긴 한데 이제 혼인에 관계없이 이게 출산을 기준으로만 이 대책 그 지원 대상을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한쪽이 이제 뭐 갖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미뤄놓고 신생아 특례 대출 받아가고 뭐 이런 식의 약간 꼼수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명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는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는 것들인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게 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같이 살고 네, 있는데 네. 한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혼인 신고를 안 했으면은 네. 한 가구가 아니니까. 네, 더군다나 요새 조금 그러니까 혼인 신고 같은 것도 많이 늦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작용들 사전에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뭐 주택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혼인 신고를 일부러 안 하는 네.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건 정부에서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자, 염현석 기자. 오늘 네. 그 수출 지표가 나왔나요? 네, 방금 나왔습니다. 예. 정말 방금 나왔는데요. 10월 수출입 통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지난달입니다. 10월 수출액이 550.9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534.6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건데요. 보통 전년 동월 대비로 이거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하면요. 수출은 드디어 5.1%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1% 수출 증가. 네. 그리고 수입은 9.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는 1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건 무려 13개월 만입니다. 사실 무역 흑자가 나도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펴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 흑자를 놔도 불황형 흑자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조금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사실 수출이 계속 감소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성도 더 나빠지는 것으로 또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말 수출금융, 뭐 무역보험 등 이런 전반적인 무역금융을 엄청 제공하는 이런 정책적 지원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좀 수출이 이제 반등을 했고 네.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플러스로 숫자를 더 키워가고 있고요. 네. 좀 전에 그 백상경 기자가 브리핑하는 동안에 염현석 기자가 열심히 지금 거의 한 5분 전에 나온 데이터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그 구체적인 항목도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구체적인 항목 찾았습니다. 네네. 네, 한 세 가지 종목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월 달에. 일단 16개월 연속 수출이 계속 최대치를 찍고 있는 자동차. 1년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수출이. 자동차가. 네. 그리고 선박, 조선업이죠. 101.4%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그리고요. 그동안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안 좋았던 석유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이게 8개월 만에
플러스를 하면서 18% 증가를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조금 오르면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조금 오른 탓인데요. 정말 이 세 품목의 이런 증가세가 수출 견인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동안 수출하면 가장 나빴던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우리 수출 품목의 핵심이 반도체. 여기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 수출 플러스의 전환에 힘을 조금 보탰습니다. 아직 뭐 100%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과 수출 단가 등을 보면 개선세가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9월 반도체 수출액이요 99.4억 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물론 한 90억 달러 정도까지 회복을 해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수출 감소율이라는 게 3.1%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드디어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도 이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수출 전성기 시절의 상징인 단일 품목 수출액 100억 달러에도 거의 근접을 했고 수출액 감소폭도 조금 줄었고 이런 거 보면 어쩌면 수출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터널의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회복세가 더 이어질까, 계속 갈까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네. 뭐 공식적인 답변은 항상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이런 전망을 조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 국정감사 이제 종감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수출 중심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출 데이터 20일까지도 플러스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세계 수출 환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회복세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큰데 특히 수출 회복과 별개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겪어 뭐 지상전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청 큽니다. 이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항상 마이너스적인 요소인데요. 그게 전체 수입액의 20% 정도가 우리가 원유 가스를 수입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게 에너지 시장이 불안하면 일단 흑자를 내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이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또 수출 경쟁력도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항상 그래서 한 달 한 달 지표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네. 있고요. 다시 이제 백상균 기자에게 갑니다. 지역주택조합.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피해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지주택이라고도 이제 줄여서 네, 부르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일단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는 시기에 많이 각광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주택은 이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뭐 이런 땅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직접 사업 주체가 돼서 네. 이제 뭐 토지를 전부 확보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통상적인 시장 가격하고 다르게 어쨌든 토지를 사고 그 뒤에 이제 아파트 직접 지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명목상으로는 좀 저렴하다는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40% 정도 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조합원을 끌어모아서 돈을 모으고 땅을 사는 이런 구조인데요. 실제로 뭐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경우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짜 좀 싼 값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땅을 공구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동구매. 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이게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아파트 뭐 실제로 이제 사업 단계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변수들이 많고 또 이제 이 변수가 고스란히 또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나 아니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 사업 10곳을 하면 그중에서 한 곳, 두 곳 정도 뭐 한 20% 정도 성공하면은 잘 성공을 했다. 이 정도로 볼 정도로 성공률이 좀 낮은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좀 돈만 날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뭐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체 토지 가운데서 한 95%까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자기가 오래 살았던 동네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소득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조금 나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난 개발 뭐 찬성 안 해. 그냥 여기서 네, 살래. 그냥 이대로. 여기서 월세 받으면서 조금씩 근근히 살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뭐 조합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또 보면 또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모르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땅을 이상한 곳에 하나 사놓고 나는 얼마 줄 때까지는 못 나간다 이렇게 굉장히 강짜를 부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또 너무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비가 올라가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토지 확보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성공률이 좀 매우 낮고요. 또 성공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확 뛰어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죽하면은 뭐 원수한테 추천을 해라 뭐 이렇게 지주택은 뭐 그런 맞아요. 얘기까지 있을 정도고요. 부동산 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한테 추천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 아주 가까운 지인도 지주택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또 크게 보시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주요 피해 사례까지 서울시가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서울시가 한 8월에도 이제 지역주택 조합들 111곳, 그러니까 전체 거의 서울시 안에 있는 지주택 조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도 피해 사례집도 발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시민들한테 경각심도 일으키고 좀 이런 부분을 주의해달라 이런 뭐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뭐 피해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뭐 많은 피해 발생하는 게 한 4가지 유형 정도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관을 방문했는데 홍보 조합에서 이제 뭐 토지 확보율이 이미 우리는 80% 이상이다. 그래서 15%만 더 확보하면 된다. 이미 법적인 요건을 갖췄고 사업 추진을 할 거다. 그래서 한 2년 뒤면 착공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 믿고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봤더니 2년 뒤에야 이 토지 확보율이 이게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사용 동의서를 뭐 이렇게 확보한 거다. 약간 말이 좀 다른데 소유권이 애초에 없는 상태인데 동의만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과장해서 네. 말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분담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 속도가 훨씬 느려지든지 이런 상황인데 이미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을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이뤄지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조합 가입을 이렇게 할 때 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들의 비리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추진 기간의 불확실성 그리고 조합 탈퇴 분담금 그러니까 탈퇴할 때도 얼마를 내고 나가야 되는 약간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주요한 사례들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염현석 기자 얘기 갑니다. 네. 먹거리 수급 관리에 좀 문제가 많은 게 드러났어요? 네, 감사원이 농식품부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감사를 했는데요. 잘 못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최근 3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비축량을 과하게 늘려서 3만여 톤을 폐기해서 한 273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라는 건데요. 사실 농식품부와 AT는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격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쌀 때는 사서 비축을 하고 비쌀 때 풀어야 되는데 뭐 우리 김장 김치 값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치라고 불렀었는데 아하. 최근 3년간 한 10회 정도 가격 상승 위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가격 상승 위기 경보가 내려지면요. 수급 조절 매뉴얼에 따라서 농식품부와 AT는 비축 물량을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10회 중에 농식품부와 AT는 3회밖에 비축 물량을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폐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 관리가 좀 실패를 했다. 이런 게 또 나오고요. 신선난 폐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때 막 계란, 달걀 네. 난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1억 개를 추가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2,125만 개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먹거리 수급 관리 잘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실패를 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엉성한 관리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을 했는데요. 네. 농수산유통 AT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여, 성과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관리부처인 기재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AT가 임의로 해당 지표를 변경을 한 게 적발이 됐는데요. 7년간 만점을 획득했다고 이렇게 기재부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T에 약간의 꼼수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담당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또 알차게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죠. 월급에서 먼저 세금을 떼간 뒤에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 정산을 해서 더 세금을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야 되고, 그걸 이제 매년 한 번씩 반복하게 되죠.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등등 사용처에 따라서 최대한 그 절세 전략을 잘 또 세워야 되는데요. 과연 이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강지영님은 매년 토해내고 있다고, 반갑지 않은 이겁니다라고 그 반대되는 사연을 주셨고요. 그리고 한승희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들어서 글을 남기기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아이 학교에서 교과 발표회가 있어서 출근 안 하고 발표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이 발표하는 모습 영상 많이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금방 큽니다. 그리고 7860님은 특히 주말 별책 부록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정답을 올려도 당첨 기회는 오지 않네요. 하늘의 별 따기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7860님은 오늘 별을 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580님은 저는 오늘 마음이 우울합니다. 다음 주에 심장 쪽으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수술 잘 마치고 열심히 이대호 편집장님 성공예감 청취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큰 수술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울한 게 아니라 더 건강한 몸을 찾아서 또 이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더 잘 되실 거기 때문에요. 더 힘차게 수술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도열님은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9년 되는 결혼기념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요즘 제 추천으로 아침마다 성공예감을 챙겨 듣는 와이프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만의 암구호 할슈타트입니다. 라고 한도열님, 그리고 한도열님과 9년째 함께 살고 계시는 분께도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의견 실시간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샵 9730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에 대한 편견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본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네. 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023 세계 직장 현황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직장인의 44%가 네. 전날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는 2018년에는 37%였거든요. 네. 근데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최고치인 44%를 찍었고요. 여전히 지금 44%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 세계 스트레스가 44%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어느 나라 같으세요?
우리나라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네. 우리나라 굉장히 탑 클래스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죠. 업무 스트레스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근데 직장인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는 트리키에로 68%였고요. 터키, 튀르키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으로 따졌을 때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지역이 52%였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15%로 가장 낮았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 평균이 44%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될까? 네.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50% 이상 거기에는 우리가 못 낀 건가요? 예, 우리가 평균보다 낮은 40%더라고요. 직장 스트레스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좀 논란이 일겠는데요. 제대로 그래서- 조사한 거 맞냐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보통 직장인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일하기 어려운 데 없다고 서로 엄청 탄식하는데 그렇죠. 평균보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는 거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항상 자기 일이 제일 힘들고 내 맞습니다, 상황이 제일 맞습니다. 어렵고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도 직장인 스트레스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살짝 반전이 있는데 이제 아까 반전이 말한, 있어요? 근무 시간과 이제 스트레스가 정비례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1위였던 트리키에는 2021년 기준으로 1,572시간을 일하고요. 1572시간. 예, 그리고 미국은 1,791시간,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15시간으로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길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이 역순으로 이 스트레스 지수는 반대여가지고 좀 이것도 약간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가 비례해서 많은 건 아니다. 꼭 정비라는 건 아닌 거죠. 요거는 갤럽이 예, 갤럽이. 2023 세계 직장 현황 보고서를 예, 예.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가 튀르키예라고 하셨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거기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저도 높은 이걸 거예요? 보고 혼자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찾아봤더니 이 트르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OECD 조사에서 통근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1, 2위를 다툰 나라더라고요. 출퇴근 시간. 예, 그리고 2022년에 물가가 무려 73%나 올랐대요. 그런데 거기 참 물가 엄청 오르죠. 장난 아니죠. 근데 문제가 교통비가 107% 올랐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1년에 2배씩. 지금 전 세계에서 통근거리가 길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여기서 교통비가 세상에 107%가 올랐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여기면 다행인데 식료품비도 91%, 생활용품비도 82%는 올랐대요. 그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니는데 교통비는 오르지, 먹고 사는 거 관련된 비용도 다 오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유독 심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긴데 교통비는 2배씩 오르고 식료품비도 비싸고 많이 그렇죠. 오르고 그러니까 직장인들 전반적으로 만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올라도 가장 안 오른 게 월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하자면 가장 많이 안 오르는 게 월급과 아이 성적이라고 예.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처럼 튀르키예는 좀 더 심한 거죠. 사실 자기가 월급을 벌어도 아하. 이 워낙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 일이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올해 물가 상승률 수십 퍼센트대 그렇죠. 되는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막 헬조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렇죠. 살기 좋은 나라. 누구랑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비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는 그래도 업무 스트레스는 좀 낮다. 근데 업무 몰입도는 괜찮을까요? 일에 집중은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한번 보면 직장 생활과 업무 관련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몰입도로 이제 보통 판단하는데요. 예. 이 몰입도가 단순하게 업무를 많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과 유대감을 갖는 거 이런 까지 토탈해서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유대감이 직장인들의 생산성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요. 오. 이것도 갤럽에서 조사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몰입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내가 몰입해서 일을 하고 네. 있다. 딴짓 안 하고 그렇죠. 예. 담배 피러 안 나가고 잡담 안 하고 담배가 필 수 있는데 뭐 근데 잡담 일단 근무 시간에 몰입한다. 예. 왠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소한 적어도 그래 절반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전 세계 직장인의 23%. 그러니까 전 세계 직장인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네. 또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죠. 저는 12%로 다. 12%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인근 국가인 동아시아는 17%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 비해서 한참 낮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같은 경우에는 30%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유럽은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13%더라고 우리가 12%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축에 낀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생산성, 맞습니다. 효율성하고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은 거의 세계 최장. 그렇죠. 남미 어디였죠? 멕시코인가 이어서 거의 세계 2위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몰입도는 12%.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갤럽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조한 몰입도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 9%에 달하는 돈을 소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게 약 금액으로 따지면 8조 8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경 234조 원의 비용을 우리가 지금 날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 몰입도를 직장인 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약간 범국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일을 압축적으로만 잘 해도 그렇죠.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사실 이게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가 이어지는가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이직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맞죠. 저 혹시 직장 다니셨으니까 직장에 어렸을 때 꿈이 뭐셨어요? 어렸을 때 꿈이요? 네. 저 이렇게 그냥 방송하는 거. 꿈을 이루셨구나. 그럼 직장 다니면서 꿈은? 직장 다니면서 꿈. 네. 그 회사 내에서 제일 높은 연봉 받는 거. 그래요? 예.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 예. 훌륭하십니다. 아니 어렸을 때 꿈 없던 사람들 직장 들어가면 다 비슷한 꿈을 꾸는데 퇴사라는 꿈이잖아요. 퇴사가 안 되니까 이직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 대부분이 퇴사라는 꿈을 가지고 이직이라는 이 사표를 가슴에 품고 뭐 다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거나 그렇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거나. 로또가 되거나 네. 뭐 그런 게 흔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또 조사가 있는데요. 갤럽 조사에 보면은 일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심리적으로 몰입하지 않는 상태.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조용한 사직. 조용한 사직. 예. 그 코로나 때 대사태 시대 이후에 이제 조용한 사직이 또 유행했잖아요. 이거를 봤더니 이런 조용한 사직을 하는 비몰입 직장인이 전 세계 직장인의 5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비몰입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만 몰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장 내 동료들과도 약간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직을 꿈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지난해 한국인 직장인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가 예. 지난해 이직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장님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2명 중에 1명은 그렇죠. 이직을 생각하거나 시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하나 했는데 보니까 전 세계 직장인들의 59%가 비몰입 상태고 조용한 사직 상태라 그러면 뭐이 정도 수치가 과장된 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이제 뭐 평생 직장도 없고 맞습니다. 기회 봐서 떠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51%가 이직을 시도했다. 그럼 옮겨가지고 연봉이 올랐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직해서 잘 됐느냐? 그렇죠. 이것도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1년 통계청 일자리 이동 통계에 의하면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 근로자 중 62%가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했고요. 아하. 그리고 36%는 임금이 감소한 자리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다수가 옮기면서 페이가 높아진 거죠. 연봉을 받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죠. 어떻게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사장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힘들어요. 사람 구하기.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추세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1,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근로 좋아하고 특근 좋아하고 주말 나와서 더 일하고 그래서 나는 더 받겠다. 그렇죠. 정말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나 덜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조금만 일할래요? 적당히 이만큼만 할래요? 라는 사람들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관련된 조사도 있는데요. 그 원티드랩 조사에 의하면 연봉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네. 4일제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1%였습니다. 주 4일째. 주 4일 때 연봉이 깎이더라도. 오. 그래서 그럼 연봉이 도대체 얼마나 깎여야 되냐. 예. 이게 또 논란의 여지인데 이거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생각을 들어봤더니요. 연봉을 5% 미만 삭감하는 게 70%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5에서 10%가 20%였으니까 직장인들이 연봉 삭감 최대 폭은 주 4일 근무하고 10%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5에서 10% 연봉 깎여도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 되는 건 난 찬성 이런 그렇죠. 거네요.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절반 이상이. 예. 예전에 우리나라 그 주 6일제에서 그렇죠. 주 5일제 되면 나라 망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90년대 후반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또한 이 소식을 사장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네. 부업을 하면서 예. 이른바 N잡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2잡, 3잡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N잡러가 많긴 한데요. 우선 보통 청년 세대가 N잡러가 많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 복수 가입자는 60대 이상이 약 12만 8천 명으로 전체 25%였고요. 네. 그다음에 50대로 약 11만 7천 명, 그러니까 23% 정도. 그리고 20대는 약 3만 5천 명으로 약 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N잡러가 생각하기에는 MZ 세대가 많을 거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실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 거죠. 이야, 그러네요. 이광배님이 40대 초중반인데 본업, 부업해서 한 달에 3,000시간 정도 일해요. 와, 오, 3,000 상상이 안 되네.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기분 좋아요라고 이광배님.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또 그 와중에 성공 예감도 들으시고. 그러시네요. 이야, 오늘 전호겸 교수님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다 찾아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역발상 경제, 특히 직장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깨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달 무역 수지가 1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대비 5.1% 증가한 550억 9천만 달러를, 수입은 9.7% 감소한 53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확진 농가가 7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 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안전 판매 금액이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피해자 수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대한민국 소비시장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 스튜디오가 계속 나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다혜 박사랑 대화 나누기 전에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4 책 몇 권씩 팔리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베스트셀러로 꼽혀서 개인적으로 여쭤봤고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한다혜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트렌드 코리아 2024의 핵심 키워드 하나씩 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분초사회. 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초.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1분 1초가 귀해졌다는 의미인데요. 분과 초를 다퉈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해서 시속 사회에서 분초 사회로 이제 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한 대학생이 친구한테 4시 47분에 비대면 미팅에서 만나라고 한 거예요. 4시 40분도 아니고 50분도 아니고 이 47분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40분에 수업이 딱 끝나고 자리로 옮겨서 비대면 미팅에 들어가려면 딱 7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47분에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예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47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시간을 참 효율적으로 쓰고 싶고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하,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광배님의 사연을 저희가 전달해드리면서 한 달에 3,000시간이라고 했다 해서 제가 사연을 읽어드렸거든요. 아, 네. 네,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이광배님이 KBS 콩으로 미안 오타 300시간인데 이거 0 하나 더 붙이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국가적 통계는 아니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광배님 반성하고 계세요. 지금 또 그래도 정정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의 사연처럼 네. 1분 1초가 아깝다. 나는 일을 더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사이에 나의 개발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시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언택트라고 불리는 이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간 사용의 결과가
개인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경험을 했는데요. 네. 특히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개인마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시간을 더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시간의 밀도를 높여서 굉장히 응축적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시간을 가성비 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이제 시성비라고 요즘 사회에서 많이 말을 하는데 이 시성비 추구 현상이 우리 일상 전역에 녹아들게 된 것이죠. 아하. 시성비라고 해요. 네. 가성비가 아니라 이젠 시성비다 이렇게. 네. 이야. 그 시성비를 좀 높여야겠네요. 네. 시간 대비 뭐 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간을 좀 어떻게들 쪼개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먼저 나노 단위로 쪼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요즘 직장인분들 보면 연차도 있지만 반차를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는 반반차도 많이 쓰세요.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반반반차까지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 반반차 같은 경우는 은행 업무나 뭐 병원 다녀오실 때 자신의 네. 필요에 따라서 휴무를 굉장히 유연하게 편집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사실 직장인분들은 워낙 바빠서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젊은 이 대학생분들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그걸 편집합니다. 친구들과 약속 잡을 때 핸드폰 꺼내 들고 다음 약속이 가능한 날짜를 맞추는 풍경이 굉장히 흔한데요. 예. 요걸 이제 캘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캘박 아시나요 혹시? 케박? 캘박. 켈박? 네. 캘박이 캘린더에 박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다줄. 네. 예, 별거 다 줄여. 네. 아, 그래서 캘린더에 캘박한다. 박제한다. 네, 캘박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 평범한 일상에도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촘촘히 관리하는 양상이 크게 늘고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 소개해드리면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이 영차 문화가 유행이에요. 영차 문화. 영차. 네. 1차, 2차는 알아도 이제 영차는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우리 1차로 맛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웨이팅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줄 그 서서. 웨이팅 시간이 요즘은 막 40분, 50분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시간에 갈 곳을 미리 정하는 그걸 영차 문화라고 합니다. 아, 그걸 미리 정하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참 MZ세대 용어를 많이 배웁니다. Z세대 용어. 네, 영차 문화, 네, 캘박, 캘린더 박제, 반차, 반반차, 반반반차. 이게 너무 각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무슨 뭐 반도체도 아니고 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쓴다고 하고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두괄식 사회라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이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 과거에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이런 말을 썼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일상 속에서도 결론부터 말해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결론부터 말해야지 막 이렇게. 네, 그 콘텐츠 볼 때도 결론부터 빨리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 책이나 영화를 리뷰하는 그런 콘텐츠에서는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일컬어서 스포일러라고 했죠. 네, 그걸 네. 굉장히 금기시하는 문화였어요. 그렇죠. 결말을 왜 말하냐, 김이 빠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 결말 포함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아, 결말부터 봐야 돼. 네. 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16부작 드라마를 굉장히 정성 들여 봤는데 갑자기 이상한 결말로 끝나면 그보다 허무하고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막 꿈이었고 막. 네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소비자들이 결말까지 유튜브에서 대충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거 볼만하다 하면은 아. 그때 본격적으로 시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완전 의외네요. 네, 그 실제로 한 영화관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개봉 후에 영화 관람을 시점하는 개봉 후에 영화 관람을 언제 시점하냐 이걸 봤더니 굉장히 많이 늦어졌대요. 과거에는 10.8일 만에 영화를 봤는데 최근에는 개봉 후에 15.1일 만에 영화를 본답니다. 4일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영화 리뷰어의 평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사 같은 경우도 긴 글을 읽지 않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세 줄 요약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 읽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까지 상단에 보여주는 그런 것도 많아졌습니다. 완도까지 3분, 완도까지 네네. 5분. 네. 그만큼 사람들이 분초를 다투면서 축약해서 살아가고 있다. 영화도 예전에는 누가 결말을 유포하고 다닐까 봐 그냥 먼저 가서 빨리 가서 봤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더 천천히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네. 그만큼 시간을 또 아끼고 알뜰하게 쓴다라는 뜻도 될 텐데요. 그 결국은 그러면 이게 쇼핑이라 소비 생활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실패 없는 쇼핑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실패 없는 쇼핑. 네, 쇼핑을 한번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그걸 구매하는 과정까지 시간도 꽤 많이 들죠. 근데 그 쇼핑이 실패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노하우가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쇼핑몰보다 더 싼 쇼핑몰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네. 그리고 구매 후기 볼 때도 낮은 평점 순으로 읽고 또 모델 착용 컷보다 실제 리뷰 사진을 참고해서 확인하고 심하게 저렴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굉장히 치밀해졌습니다. 노하우를 치밀하게 해서 본인의 시간을 더 알뜰하게 쓰려는. 근데 반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는 시간을 더 많이 들이기도 한다면서요.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모순적이게 들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투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시간 들여 봐줘야 하는 볼거리도 많고 가봐야 될 핫플레이스도 매주 새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시간 사용은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시간을 아껴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나 여가 시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이 분투 사회의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 더 투입을 하려고. 네. 그러면 이걸 기업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지갑 쟁탈전에서 시간 쟁탈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쟁탈전. 네, 소비자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쟁탈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쇼핑몰에 게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많이 또 넣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체감 시간을 줄여주는 노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도착 가능합니다. 언제 식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배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알려주잖아요, 플랫폼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자의 체감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식업소에서 운영되던 이 스마트 웨이팅 서비스가 이제는 다양한 업계로 확장되고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점 대기 인원을 확인하고 대기 시간 단축 서비스 같은 걸 운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분투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를 위해서 산업에서도 소비자의 시간을 더욱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립니다. 그게 네. 또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가 트렌드를 좀 배워봅니다. Z세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의 Z세대, 이것도 들어보면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잠시 뉴스 듣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